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네. 자, 우리 시험 범위 마지막 등교 수업 시조 4편 열심히 저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시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조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부터 불려졌던 이름은 아니고요. 우리가 원래 짧은 노래라고 해가지고 단가라고 불렸어요. 3장 6구 45잔이라는 시조의 형식은 3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노래라고 할 수 있죠. 고려시대 때부터 불려져서 조선 중기를 지날 때까지 계속 노래라고 하면 우리는 시조를 불렀고 단가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단가 자체가 이름이었어. 그런데 요새 여러분들 혹시 트로트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트로트에서 지금 제일 핫한 사람이 누구예요? 임영웅. 바로 미스터 트롯 진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상반기에만 40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트로트 잘 부르시는 임영웅한테 물어본 거야. 자, 트로트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트로트 대가인 미스터 트롯 임영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트롯은 제 인생입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런데 이 단가가 정말 유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임영웅처럼 굉장히 유명하고 노래 잘 부르기로 대단한 명창 이세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조선 영조시대 때, 조선 후기 때. 우리 이세춘 선생님께서는 그 단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뭐라고 정의했냐면 단가요? 단가는 시절 가조이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절 가조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이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아유, 우리 이렇게 호응도 잘해주는 역시 5반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리면 이 유행가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 때문에 유행을 하는 노래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 시절이라고 한 건 그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노래라고 했는데 이 말이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원래 단가라고 몇백 년 동안 불려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 시절 가조의 줄임말인 시조로서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시조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시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시조의 종류가 이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평시조가 있고요. 어시조가 있고 사설시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형에 해당하는 것은 평시조예요. 평시조를 누가 좋아했냐면 양반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 평시조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 3장 6구 45자 내외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3장이라고 한다는 건 세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는 세 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줄이 몇 마디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세 줄은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어절, 즉 네 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줄당. 그런데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맞추는 거야. 자, 분필. 분필! 자, 지금 내 생각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느껴져요? 얘기해보세요. 내 생각이 뭐지? 자, 분필이 경이로움. 네, 분필이 노랗네. 분필이 딱딱하네. 자, 이렇게 적어도 두 마디는 이루어져야지만 의사 전달이 가능해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두 마디를 묶어가지고 의미적인 구절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구라고 합니다. 구.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 줄당 몇 구가 되어 있어요? 2구. 그래서 3장이니까 세 줄이니까 몇 구? 6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얘가 특히 종장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세 글자가 와야 돼요. 그리고 보통 그 다음 글자는 3, 5, 6이 올 때도 있고 4, 3 이렇게 음수율도 맞춰가지고 음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형식적인 제약이 있는 거를 우리가 형식이 있다라고 해서 정형성을 띈다라고 해서 이런 걸 정형시라고 해요.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
어떤 일정한 미션과 제약이 있는 게 만들기가 쉬울까? 아니면 없는 게 만들기가 쉬울까? 근데 이렇게 있으면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 거기다가 짧은 시는 굉장히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 만들기가 어렵냐?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고 감정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압축해서 표현해야 되니까 비유와 상징 같은 다양한 문학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있어요. 여러분들도 게임이 난이도가 어렵고 미션이 많을수록 이거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 롤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펜타킬 막 이렇게 하면 정말 대단하지 않냐 하면서 자기 벽이 과시하지겠죠. 이 어려운 걸 내가 해내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걸 누가 좋아했냐면 양반들이 좋아했어요. 왜냐면 얘가 어려운 만큼 자기의 문학성을 과시하기에 너무 좋은 형식이기 때문에 이 시조는 양반의 전유물이라고 이렇게 느껴졌었던 겁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자 이제 이 시조가 뭘로 이렇게 형식이 바뀌어지게 되냐면 어시조와 사설시조로 이렇게 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평시조도 있었지만 얘네들은 바로 뭐냐면 어시조는 초장과 중장에서 1구 이상 길어진 형태라고 한다면 자 사설시조는 초장과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진 형태이자 종장도 어느 정도 이상 길어진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길어진 형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장형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형화는 필연적으로 평민의식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 선배들은 다 아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공개한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가 강남타워를 가지고 계십니다. 강남타워에 가지고 있는 건물주란 말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옛날에 별명이 뭐였냐면 강타프였어. 강타프. 강남타워 프린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건물을 내가 물려받았다고 쳐보자. 물려받았다고 치면 내가 더 이상 이거 할 필요 있니 없니? 없어요. 왜 없어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들어와. 월세 꼬박꼬박 이렇게 들어오니까 나 예를 들면 뭐 플렉스 많이 할 수 있지. 아내한테 예를 들면 샤넬백 같은 거 사준다거나 아니면은 나 막 포르쉐 몰고 이렇게 다닌다거나 아니면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많이 다닐 수 있는 거야. 해외여행. 이해하시겠어요? 왜? 나는 건물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저 자본주의의 상징 건물을 다 때려 부수자 해가지고 건물을 부쉈다고 생각해. 내가 피난 갔다가 돌아왔는데 내 건물이 없어. 그럼 나 다시 일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일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게 되면 조선 후기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조선 전기와 후기를 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양반은 정말 플렉스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조상들이 다 개국공신이어서 땅을 물려줬단 말이야. 땅을 물려주니까 이 건물처럼 월세를 소장농한테 이렇게 딱딱딱딱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알아서도 책만 읽어도 됐고 여행만 가도 됐었단 말이에요. 알아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피난을 가는데 우리가 보통 땅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작을 하지 않으면 거름 같은 거 주지 않으면 나달이 예를 들면 7개가 열린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3개, 그 다음에는 1개, 그 다음에는 하나도 안 열리는 황무지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느냐. 계속 양반이기만 하지만도 배가 고파가지고 손가락만 쪽쪽 이렇게 빠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갑자기 그 나라에서도 세금이 거쳐지지가 않으니까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누가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그 땅을 옥토로 만들면은 그 땅 너한테 줄게. 대신 세금만 제대로 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 운영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과 농민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경작을 해가지고 땅을 개간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넓혀가지고 부자가 되고 양반들은 내가 어제 땅을 파야겠어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힘의 기울기가 역전이 되기 시작해. 이게 바로 조선 후기사의 신분변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양반들 앞에서 감히 평민이 이거 시조를 읊으면은 이런 개똥이 하면서 이렇게 딱 싸대기를 맞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평민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도 문화생활에 참여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평민들이 문화생활에 참여해서 나도 한번 시조 좀 읊어볼까 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어시조하고 사설시조인데 이 어시조하고 사설시조가 길어진 형태라고 했잖아. 왜 이게 길어진 형태냐면 맨날 땅만 파던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형성을 맞출 수 있는 문학성이 갖춰지지가 않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야 그거 시조 아니야? 뭐가 시조가 아니야? 너무 길잖아. 에이 뭐 시조야 그냥 마지막 종장에 첫 번째 마디에 3글자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놓고 자기 멋대로 형식을 파괴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러다 보니까 평민의식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시조가 또 뭐가 있냐면 종류가 요것도 있어요. 시조의 개수에 따라서 요런 것도 있습니다. 시조가 예를 들면 시조의 개수가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어. 우리가 시조의 단위를 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조가 한 단어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거 단시조라고 얘기를 하고 시조가 여러 수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연시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시조가 왜 등장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서울삼육고등학교의 경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봄에만 예쁜 게 아니거든. 여름에도 예쁘고 가을에도 예쁘고 겨울에도 예쁜데 그 사시사철에 예쁜 걸 다 담아내고 싶어. 그럼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시조는 짧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조를 짧은데 그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설시조처럼 아예 형식을 파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양반이라고 한다면 형식 파기하는 거 싫단 말이야. 문학성을 유지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봄의 시조, 여름의 시조, 가을의 시조, 겨울의 시조를 한 4편 정도 만든 다음에 그거를 하나의 작품으로 뭉쳐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시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연시조 여러분들 이거 적을게요. 연시조로 특징, 다양한 내용. 이 다양한 내용을 담으면서도 시조의 정형성을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해진 형식. 이게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시조가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과 드디어 208페이지에 가나다라 시조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가나다라. 자, 여러분들 가나다라가 시대순으로 되어 있어요. 시대순으로 이 시조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갔는지를 여러분들의 이 두 쪽에서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대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맨 처음에 가시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거기 성산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산문 거기 옆에다가 괄호하시고 사육신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성산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사육신이 죽음으로 충성을 바친 6명의 신하를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이 6명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산문, 박팽년, 이게 그 다음에 뭐 유흥부, 유흥수 형제 있고 한 명은 장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 3명 같은 경우에는 시조로서도 자기의 충성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 이계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 선생님이 예전에 온라인 클래스 원격 수업에 영상 읽어 올린 적이 있는데 방 안에 현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건데 겉으로 눈물 짓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이런 식으로 시조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촛불이 사실은 이별을 할 리가 없지. 하지만 촛불의 모습이 어때요? 촛농이 이렇게 흐르는 게 눈물 같고 심지가 타들어가는 게 내 속이 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왜 그럴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그리워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쓴 사람이 바로 이계라는 사람인데요. 이 이계라는 사람이 단종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임금님에 대한 충성을 바치는 노래로서 이거 썼단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자, 우리가 지금 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충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덕목이라고 할 수 있냐면 유교 덕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충을 누가 좋아했냐면 자, 양반들이 매우 좋아했어. 이게 유교 원리에서 굉장히 유교 이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삼강오륜이라고 한 거 들어봤어요? 삼강오륜에서 이 오륜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게 부자유친이고 바로 뒤에 있는 게 바로 군신유의야.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 효와 관련되어 있는 거. 군신유의는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의리. 자, 이 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양반들은 이런 유교 이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어서 맨날 이것만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데 이렇게 충을 불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충에 대한 노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륜가. 물론 효에 대해서도 노래를 부르면 오륜가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오륜가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이 성산문의 시조도 오륜가예요. 근데 이게 왜 오륜가인지를 여러분하고 한번 좀 보도록 하자. 자, 여러분들 그 세종대왕이 계셨는데 세종대왕의 첫 번째 아들인 문종은 매우 뛰어났지만 병약해서 일찍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아이가 왕위에 등극하게 됐는데 이게 단종입니다. 근데 이 단종에게는 야심만만한 삼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문정의 아우라고 할 수 있는 수양대군. 이 대군이라고 하는 거는 왕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조카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단종의 보기를 깨하다가 결국에는 죽은 6명의 신하가 아까 말한 사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성산문이 그에 해당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용 생각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산 슬래시는 가르는 거예요. 이거 사이에 마디를 갈라볼게요. 수양산 슬래시, 바라보면 슬래시, 이제를 슬래시 하나노라.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이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가 백이와 숙제라고 하는 두 명의 옛날 사람인데,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 고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고사와 관련되어 있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한 페이지의 뒤를 이렇게 가시면은 210페이지에 여러분들 학습활동 1번에 네모칸에 이렇게 옛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이와 숙제는 본래 은나라 고죽국의 왕자였는데 아버지가 죽은 뒤 서로 부계자를 되기를 사양하다가 나라를 떠났다. 그 무렵 은나라의 주왕이 폭정을 일삼자 그 신하였던 무왕이 그를 정벌하려 하였다. 백이와 숙제는 무왕의 행위가 인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며 이를 반대했으나 무왕은 끝내 세왕제를 일으켰다. 그러자 두 사람은 주나라 국식을 먹기를 고부하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를 캐어 먹다가 지내가 굶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수양산이라고 하는 데가 나와. 자, 여기에서 핵심이 아무리 나쁜 왕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 백이와 숙제는 새로운 왕을 모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충성이 아니니까. 아무리 나쁜 왕이라도 그 나쁜 왕을 잘 모시는 게 우리의 몫인데, 갑자기 새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나를 모시라고 하니까 나는 두 명을 섬길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어디에 들어가면 수양산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양산에 들어가고 나오지 않으면 거기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사리만 캐먹는데 영양실조로 결국에 죽었단 말이야. 나오면 되는데 왜 안 나왔어? 충성을 지키려고. 내가 다시는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백이와 숙제가 충성의 대명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08페이지를 보시면 약간 표현이 이상해요. 수양산 바라보면 이제를 한하노라라고 되어 있는데, 한한한다는 게 한탄한다는 얘기거든. 아쉬워한다는 거야. 이제의 충성에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아쉬울까? 나의 충절이 이제의 충절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이런 얘기 못해. 내가 더 뛰어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굶주려 죽을 찐들 채미도 왜 하느냐? 왜 하는 걸까? 채미는 풀 캐어 먹는 거예요. 나 같으면 굶주려 죽지 않고 바로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비록에 푸세의 것인들, 푸세는 풀잎새예요. 그러니까 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따해 땅에 났니? 그거 누구 땅에 났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주나라 무왕 땅에 났다는 거 알아.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더 다그치려고 색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주제의식을 부각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일부러 질문 형식을 빌려가지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하지? 설의법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 같으면 야 그거 주나라 무왕이 다스리는 수양산이잖아. 수양산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뭔 소용이야. 그것도 수양산도 주나라 무왕 건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 같으면 하나도 안 먹고 바로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사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역사 드라마에서 사실 이 노래를 수양대군 앞에서 부르고 죽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수양대군이 나한테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화가 나잖아. 그래서 직접 문초를 하는 거야. 직접 고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성산무, 내가 네 이뻐했는데 네 왜 나한테 배신해 하니까 나으리는 저의 왕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너한테 월급 줬는데 네 월급 받고 나를 주인으로 안 섬겨? 나으리 우리 집 창고에 가면요. 당신이 준 쌀가마니, 그때는 녹봉은 쌀가마니로 받았어요. 가마니 거기서 한 톨도 안 먹고 그대로 보관해 놨으니까 가져가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너 나한테 계속 나으리라고 해. 왕인 짐한테 나으리라고 해? 당신은 왕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에게 대군일 뿐입니다. 수양대군. 그럼 여기에서 나와 있는 수양산이 사실은 어떤 의미야? 백이와 숙제가 살았던 산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어? 수양대군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한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수양산은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거지. 이걸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중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의법. 뭐라고? 한 단어에 둘 이상의 의미가 중첩된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어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주제의식을 색다르게 부각할 수 있더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개랑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 개랑 이렇게 같이 보시고 개랑에다가 옆에다가 괄호하시고 기녀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나의 개랑은 기녀입니다.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얘도 평시조, 얘도 평시조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충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쓰러워요. 이 직업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나타난 직업인데, 수요가 바로 뭐냐면 양반이 자기 잘난 척을 하고 싶은데 자기 잘난 척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맞장구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직업을 만들어가지고 여성 중에서 기애를 지녀서 음악이나 춤이나 노래나 시조 같은 거 잘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그런 직업을 만든 거야. 근데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이 이거밖에 없었어. 솔직히 얘기를 하면 굉장히 안쓰러운 일이죠. 참담한 이 현실이긴 한데 조선시대가 어쨌든 여성들한테는 문을 안 열었으니까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녀가 어떤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부르냐면 사랑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사랑 노래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가요 같은 경우에 90% 이상이 사랑 노래잖아요. 여러분들 사랑 노래를 들었을 때 아유 왜 그렇게 아유 하찮은 사랑 노래를 이렇게 불러? 하면서 폄하합니까?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를 너무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라고 한다고 지금은 다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예를 들면 양반이 사랑 노래를 부르잖아. 아니 충하고 효같이 이렇게 대범한 노래를 불러야지 어디 가면 남사스럽게 그런 사랑 노래를 양반 체면에 부른단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하찮게 봤다고. 근데 그 기녀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황진이라고 있어요. 황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게 취미였냐면 양반의 허례허식과 가식을 무너뜨리는 게 취미였어. 양반들 니들 체면 차려가지고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가치이고 얘네들이 그걸 부정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건 가식이란 걸 내가 밝혀주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시조도 양반보다 훨씬 더 멋들어진 문장으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하고, 그리고 양반들도 니들이 얼마나 사랑에 약한지에 대해서 증명해줄게 하면서 그냥 바로 엎어치기 매치기 해가지고 자기 치맛부분에 둘러싸이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황진이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노래를 하자 다른 기녀들도 같이 많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개랑이라는 시인은 실제로 매창집이라고 해가지고 시조가 100편 넘게 이렇게 실려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도 황진이조차 압도하는 엄청난 여유 시인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거 보기 전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 우리가 시대순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가나다라가. 여기 보시면 이 사랑은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거를 모두에게 공감하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시조를 통해서. 즉 충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한정된 내용의 주제밖에 없는데 이 주제를 확장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기녀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지.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화우 흩뿌릴째, 이화우 동그라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화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화는 백꽃이에요. 근데 백꽃잎이 비처럼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이화우야. 이거 하강적 이미지야, 상승적 이미지야? 네, 하강적 이미지지. 근데 거기 바로 밑에 축풍낙엽이라고 되어 있어. 낙엽은 위로 올라가니 아래로 떨어지니.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역시 하강적 이미지를,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하강적 이미지가 지배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환기시켜 준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이화라고 하는 게 어떤 또 이미지를 여러분한테 제공하냐면 봄의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이거 봄에 피는 꽃이거든요. 봄에 피는 꽃이 뭐가 또 있냐면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도화, 복숭아꽃, 살구꽃, 행화, 그리고 진달래, 그리고 요게 이화까지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게 봄의 이미지를 상기시켜주는 시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요,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자꾸 이별했어요. 이마하고 어떻게 이별했어? 그냥 울면서 이별했어. 그런데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추풍낙엽이라면 언제지?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봄에서 가을인데 가을에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추풍낙엽이라고 하는 게 가을이잖아요. 봄에서 이렇게 가을로 이렇게 딱 넘어갔는데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상태는 그대로니까 내 외로움이 더 고독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써 내 그리움을 심화시켰다고 한다면
또다시 공간적인 표현을 통해서 또다시 그림을 심화시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거기 밑에 보면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리 여러분들 거기 동그라미 하시면 천리가 심리가 4km니까 천리는 400km야. 지금 여기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지금 KTX나 뭐 비행기, 고속도로 이렇게 뚫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먼 거리라고 우리가 안 느낄 수 있는데 예전에 천리는 보름을 열심히 걸어가야지만 갈 수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체적인 거리감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 구체적인 거리감이 너무 멀기 때문에 임하고 나하고의 정서적 거리감도 함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이에요. 즉 공간적 거리감을 정서적, 심리적 거리감으로 이어붙인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솔직히. 고전 시가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바로 뒤에서 배울 송미인곡 같은 경우에서도 천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멀다는 얘기야. 너무 멀다. 그리고 우리가 정철의 시조 같은 경우에는 9만리 장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36,000km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체적인 거리를 얘기함으로써 임과 나하고 너무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외로운 표현들을 고조시키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요. 거기 여러분 보면 외로운 꿈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꿈이라고 하는 애가 요렇게 되어 있어. 이걸 쑥꿈이라고 읽으면 안 돼. 이거 쑥꿈이라고 읽으면 이거는 쭈꾸미가 되는 거지. 자,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뒤에 있는 걸 된소리로 읽으라고 얘기했죠. 된소리를 표기할 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쌍자음을 써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다른 글자가 나란히 적혀졌는데 이 다른 글자가 나란히 적혀져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합용명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자음이 나란히 병자, 즉 적을 서자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가 바로 합용명서인데 각자병서라고도 있어요. 각자병서는 같은 글자가 나란히 적혀져 있는 걸 각자병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성의 합용명서가 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두자음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자음군. 어두자음군이 뭐야? 여러분들 말 앞부분에 자음이 무리를 이루는다. 무리를 이루면 2개 이상이었겠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표기가 바뀌게 돼요. 오늘날은 이렇게 초성의 합용명서 어두자음군이 오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오지 않게 됐냐면 바로 17세기부터 오지 않게 됐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299페이지의 다의 만응을 통해서 말이죠. 자, 첫 번째 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관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되어 있는데 거기 띠집을 한번 보시면 이 띠집이 지금 이건 뭐예요? 초성의 각자명사야, 합용명사야? 각자명사를 지금 쓰고 있죠? 쌍자음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때부터 17세기부터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표기라고. 이래서 표기의 언어적 변화, 역사성, 표기의 언어적 변천 과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 3장, 제1수의 종장에 어리고 향함의 뜻에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뜻도 여기 역시 똑같이 쌍딕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각자병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의 작가를 보면요. 이 다의 작가가 윤선도라는 사람이에요. 자, 윤선도는 양반 중에 양반이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오른쪽 날개 지문에 윤선도의 태어난 해와 죽은 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나이로 환산을 하면 85세, 86세예요. 당대에 그만큼 오래 살았던 거 그러니까 현대 120세 정도 살았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왕을 몇 명을 모셨냐면 4명을 모셨어.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이렇게 모셨는데 그 중에서도 효종과 현종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기도 했던 왕의 스승이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만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만응에서 첫 번째 글자로 나온 게 이 산수라는 글자가 나와요. 산과 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산수 말고 그러면 이건 뭐의 준말일까? 강호는 강과 호수, 연하는 노을과 안개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천석은 물이 솟아오르는 샘천자의 돌석자니까 이건 계곡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묶어가지고 다 뭘 의미하는 걸까? 자연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서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광호지병이라는 사자성어, 연화고질, 천석고황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황이라고 하는 게 명치 황자야. 명치 알죠? 여러분들 여기 가슴팍.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할 때는 이 명치가 막 쪼여드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황병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고황병이 다른 말로 고질병입니다. 여러분들 고질병 들어본 적 있죠? 예? 이 고질병 해결되지 않는 난치병을 우리가 고질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호지병도 역시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얘네들은 결국에는 자연의 병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거 자연의 병이 들었으면 환경오염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자연을 떨어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 자연과 무조건 함께 있어야 되는 병. 즉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면 다 이 사자성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거와 관련된 표현이 물아일체라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 사물뿐만 아니고 예전에는 날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내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도 당연히 물이었거든요. 근데 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뭐라고? 물아일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미적 범주 4가지를 배운 적이 있어요. 비장미, 순고미, 우아미, 골개미를 배운 적이 있는데 거기에 우아미가 뭐냐면 있는 것과 하나 되는 것. 있는 것과 조화를 이룬 것을 우아미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으로서 자연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죠.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야.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슨 미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자성어다? 우와 미와 연결되어 있는 사자성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 내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산수관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산수 동그라미 띠집 동그라미 하시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금오른 남들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세모를 치기 바래요. 자, 지금부터 동그라미는 자연이고요. 자, 그리고 세모를 친 거는 속세예요. 속세나 혹은 속세의 부기공명, 부기영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 밑에 보시면은 이수가 있는데 보리 아픈 나무 동그라미 하시고 바위끝 물가 동그라미 하시고 그남은 연남은 일 거기에다가 세모 칠게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또 내려가서 제4수를 보시면 누고서 30에다가 세모 그리고 만승에다가 세모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허유에다가 동그라미 소부 허유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아마도 임천하능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이렇게 대립되는 시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관 바위 아래 즉 자연에 들어가가지고 띠집을 짓는다라고 했어요. 띠집이라고 하는 건 띠가 풀이를 의미했거든. 근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자. 우리가 동동에서 셰셔라고 하는 표현이 초가집을 의미하는 거고요. 띠집도 풀로 된 집이니까 초가집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가 뒤에 송민고에서 만나는 모첨이라고 하는 것도 초가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초가집 의미한다라는 말씀하고 얘네들은 알아두시기 이렇게 바란다는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내가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이 왕의 스승이기도 했고 재상도 여러 번 지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의리의리한 대궐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도 도시에서 중심지에서 막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 사람 어디 가서 살고 있어? 산수에 내가 시골 같은 데 내려가가지고 초가집에서나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굉장히 검소하게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이효리가 제주도 가가지고 민박집 차려가지고 탑스타였는데 그렇게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까? 나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 뜻을 모르는 남들, 속세 부귀영화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저게 뭐냐라고 웃는다. 그럼 이 웃는다가 무슨 웃음이지? 비웃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비웃는다 하지만 어리고 샤함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고 샤함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지칭한 말인데 어리다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 할게요. 어리다라고 하는 게 나이가 적으니 0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많은 걸 썼을 때가 윤선도가 70이었어. 70. 그런데 이거 나이가 적어 그게 아니고 어리석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지.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도 나와요. 어린 나라마쌤이 중국에 나라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하세요.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때 있어도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린 백성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도 글자가 없어서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어리다라고 얘기가 나이가 적은이 아니고 어리석다, 플래시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옛날에 이 의미였는데 오늘날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면 의미적 연관성 없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의미 이동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쇽쇽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샤암이라고 했는데 샤암이라고 한다는 건 향암에라고 하는 건데 이 향이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리석고 바보인다가 시골뜨기, 촌뜨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라고 얘기한 거야. 사실 왕의 스승인데 무슨
어리석어요. 다 겸손의 표현이지. 근데 이거를 내 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 비웃는다고 해도 이건 내 분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분수에 만족해서 사는 거를 우리가 무슨 삶이라고 하지? 안분, 지족, 분수의 만족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2수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리 엎은 나무를 알맞춰 먹은 후에 라고 했는데 보리 엎은 나무를 거기 밑에다가 단사표음이라고 적어줄게요. 이 단사표음이라고 하는 거는 소박한 음식을 얘기하는 거야. 소박한 음식. 솔직히 말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 왜 소박한 음식이냐? 단사라고 하는 건 주먹밥을 얘기하고 표음은 표주먹에 물을 마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주먹밥 간도 안 된 거를 그냥 손으로 집어가지고 물하고만 계속 이렇게 먹으면 그게 굉장히 고역인데 이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하면 단사표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밥 푼 나물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지금은 오늘날은 워낙 쌀밥을 많이 먹으니까 보리밥을 별미로서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리밥을 주식으로 이렇게 먹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쌀밥으로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보리밥은 찰기가 적어가지고 나풀나풀 거리다 보니까 이걸 먹었을 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쌀처럼 포만감이 없어. 배고프단 말이야. 허기 가죠.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리밥 푼나물 알맞춰 먹는데 알맞춰는 엄청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알맞게 적당히 먹는다는 얘기거든. 그럼 절대 배부르지 않은데 그게 적당하다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풋나물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내가 혹시 나물무침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나 나물 요리 엄청 좋아하는 것 중에서 더덕구이라는 게 있어. 더덕구이랑 더덕 이렇게 이렇게 벗겨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양념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숯불을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다 이렇게 석쇠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너무나 맛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나물 요리가 아니고 풋나물은 생나물이야. 고사리 여러분 데치지도 않고 그냥 쫙 하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완전 찌겨가지고 그거 못 먹어요. 퇴퇴하는데 이렇게 먹는데 그걸 만족하면서 먹으니까 뭐예요? 단사표음이고 이 단사표음은 바로 이걸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뭐냐면 안빈 낙도로 연결이 되는데 이 안빈 낙도는 가난할 빈자 즐길 낙 가난한 중에서도 즐길 줄 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단사표음 안빈 낙도로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불판 풋나물 알맞춰 먹으면 바이꾼 물가에서 슬커지 노니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물가가 나와 있네. 여러분들 이 물가가 물가 네 미안합니다. 네 굉장히 준비한 멘트였는데 자, 물가가 뭐냐면요. 물가예요. 계곡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입술을 동그랗게 하는 원순 모음으로 오늘날은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는 지금 평순 모음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원순 모음이 적용이 됐니 안 됐니? 안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물가에서 실컷이 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검소하게 먹고 물장난 엄청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남은 여남은 그 밖에 나는 다른 일은 하나도 안 돼. 내가 출세를 하겠다든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그게 그 밖에 여남은 일인데 그런 거 나는 부러워할 줄이 있시랴?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없단 얘기지. 없다는 얘기인데 일부러 질문 형식으로 물었어.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질문 형식으로 물었어. 이거 뭐지? 설의법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누고셔 삼공독은 낫다 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삼공이라고 한다는 거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벼슬이에요. 한마디로 오늘날은 국무총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누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국무총리 되는 것보다 더 낫대. 권력을 쥐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실제로 가서 살아보니까 만승이 이만하랴라고 했는데 만승이 황제예요. 황제. 만 가지 수레를 탈 수 있다고 해서 황제가 이만하랴. 이만하지 않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거 황제의 삶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이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음식을 소개하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라면보다 맛있대. 근데 내가 실제로 먹으니까 치킨보다 맛있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너무 자연이 좋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로 헤어든은 헤아려 보든이라는 얘기인데 헤아리다라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다니까 해다라는 말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소부 허유가 약도떠라라고 되는데 여러분 거기요. 소부 허유 동그라미 하라고 했었죠? 이 허유라는 사람이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 이에서 아까 우리가 수양산 바라보며 같이 이제를 하나 넣어처럼 고사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허유와 관련된 고사가 어떤 고사냐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이 허유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 갑자기 임금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다 보니까 자기 왕위를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이 허유한테 야 네가 좀 왕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허유가 깜짝 놀라더니 질색하더니 딱 도망쳐가지고 산으로 가서 숨었어. 산으로 가면서 숨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시냇물에 귀를 씻으면서 에이 더러운 거 들었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거 더러운 거 들었네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왕대라는 말 자체가 더럽다는 얘기 아니야. 권력이라고 하는 게 더럽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난 권력보다 뭐가 더 좋다? 자연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지금 이 고사를 통하고 활용해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한 거. 근데 이걸 야가 빠졌다라고 했어.
야가 빠진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 얘가 약도떠라라고 한 게 야가 빠졌대. 약은 거는 손익계산이 투철한 사람,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야같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자연과 권력 중에서 자연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이득, 개이득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마도 인천은 그거 수풀과 계곡이에요. 한흥은 한가로운 흥치예요. 이걸 비길 곳이 없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자연과 더불어가지고 사는 삶이 너무 즐겁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한테 내가 이거 나눠드린 거 이거 한번 펼쳐가지고 이거 보도록 하면 이게 만흥이 총 6개의 시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 이거 같이 보시면은 여기 6수를 보시면 거기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지냐면 여기에다가 오륜가라고 적고 충이라고 적을게요. 자,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시면 강산이 좋다는데 내 분으로 누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산이 아무리 자연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 분수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임금님이 허락해줘서 내가 이 강산에서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임금 은혜를 이제야 더욱 안다. 이걸 허락해준 임금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그 다음에 아무리 갖고자 해도 해올 일이 없애라. 아무리 갖고자 해도 내가 임금님은 너무 커가지고 내가 갚을 수가 없네. 임금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이런 찬양, 저기 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오륜가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하고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형식이 뭐냐면 연시조야, 연시조. 연달아 쓴 시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근데 연달아서 왜 썼느냐? 우리가 얘가 지금 자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연 친화만 얘기하려고 해도 너무 양이 많아. 근데 내가 이것만 주제로 얘기한 게 아니고 충에 대해서도 얘기했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연시조 쓰는 이유가 다양한 내용을 담으면서도 형식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시조의 정형성을 유지하려고 할 때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더라.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하시고 라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라를 보시면 여러분들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작자 미상은 대부분 평민이 이렇게 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나와 있어요. 창내고자 이내 갔으면 창내고자라고 했는데 AA, BA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내고자 AA, BA 구조.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요새도 그냥 단순 반복만 하면 재미가 없어. 약간 바꿔줘야 돼. 변조 같은 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링딩동 링기리 딩기리 링딩동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 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AA, BA 구조는 아주 반복적으로 자주 나오는 구조라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 밑에 보시면은 고모장이 세상에 들장지 열장지 암도적이 수도적이 배운크스 크나큰 장도로 뚱땅바가 이나가슴에 창내고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길어졌으니까 이거 무슨 시조야? 사설 시조인데 이 사설 시조만의 맛과 멋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창내고자인데 어디다 창을 낸대? 마음에다가 창을 낸다고 했지. 여러분들 마음이 눈으로 보여? 손으로 만져져? 안 만져지는데 거기에다 창을 낸다고 하니까 약간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연상시킬 수 있도록 창문의 종류를 쭉쭉쭉쭉 나열하고 창문의 부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셰시, 유리창, 그리고 걸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연상을 하게 만들어. 추상적인 마음에다가 내가 감각적인 느낄 수 있는 창문의 이품으로써 이거를 뭐 한다? 추상적인 거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걸로 표현한 거 우리가 무슨 기법이라고 하지? 형상화 기법을 함으로써 내가 답답할 때 이 창문을 열어서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킨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하다 또 파자면 여다전화 보느라 볼까 하느라 그럼 여러분들 거기 쭉쭉쭉 뒤로 가셔가지고 210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모범 답안들을 여러분한테 다 제공을 했죠. 모범 답안들을 다 제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범 답안 잘 보시고요. 6번에 나와 있는 이 벽공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나와 있는 이 벽공을 보시면 이거는 현대시조예요. 현대시조. 근데 이 현대시조가 시조의 정형성을 이렇게 가지고는 있는데 그 시조의 정형성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현대시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시조, 옛날 시조하고 어떤 식으로 달라져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아까 두 개의 마디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두 마디씩 한 행을 이루고 있어. 즉, 행이 어떻게 배열되고 있냐면은 구별 배행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앞에 고시조를 보시면은 이게 몇 마디로 되어 있지? 네 마디로 있고 두 구를 이루고 있는 한 장으로 행을 구성을 해놨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시조는 장별 배행을 하고 있고 현대시조는 구별로 배행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장별 배행과 구별 배행이라고 하는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쉼표하고 온점, 마침표가 찾아져요? 예? 찾아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고시조들을 보면은
어디에도 문장 부어가 없어요. 지금 문장 부어는 현대에서 튀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현대 시조에 문장 부어가 있고 얘는 문장 부어가 없다. 고시조는 문장 부어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차이점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 벽공을 잠깐 볼게요. 벽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푸른 하늘이란 얘기입니다. 푸른 하늘인데 1년에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얘를 유리에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리의 맑은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새파란 바닷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에 대해서 이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다 이 푸른 하늘과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주는 비유법, 보조관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으로 탁 튀기면 쨍하고 금이 갈 듯 했는데 여러분 쨍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로 들릴 수 있죠. 소리로 들린다는 건 청각적 심상이고요. 금이 간다는 건 뭐로 확인해?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 같다는 얘기입니다. 새파랗게 고인 뭐 새파랗다는 거 하는 거 색채어니까 눈으로 확인하죠. 만지면 출렁이다. 만지는 건 뭐예요? 촉각적 심상이죠. 즉 시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렇게 청정무구를 들이오고 있구만. 청정무구라는 뜻이 흠없이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자, 하늘을 보셨을 때 흠없이 맑고 깨끗한데 마지막에 이걸 봐요. 들이오고 있건만이라고 얘기해서 있건만.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들 보면요. 이런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시간 딱딱 맞춰서 끝내주건만.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보자. 그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국에는 나는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나에게 대한 비난이잖아. 그치? 여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은 저렇게 파랗고 흠이 없건만 현실은 그렇다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 비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5번 답안을 잘 보시면은 시조 내편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수고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송미인곡, 원격 수업 첫 번째 시간에 송미인곡을 할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지금 했었던 걸 다시 올릴 거니까 복습하고 싶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와 환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